비판하며 아들은 트럼프가 아니에요. 일본은 아주 영악한 거예요.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아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국민들도 답답한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는 제2의 없다는 거예요. 표현을 굉장히 절제하는. 산전수전 다 겪은 숙련된 정치인입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센터구쇼 강적들. 정도원 전 의원이 지난 16일 향년 6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보의 정세권은 충격과 비통에 빠졌는데요. 정책의 풍운하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고 정도원 전 의원.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 전 의원 부인의 신고를 받은 뒤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정 전 의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정 전 의원은 지인들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전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임명을 관련 정도원 전 의원이 이 한국 정치에 미쳤던 영향은 깊고 매우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 경황이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오전 9시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조문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추모 행렬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모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화환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뜻을 존중해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다정한 사람이에요. 표현을 굉장히 절제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 뿌리는 보수였던 거예요. 보수 정치인으로서 참 훌륭한 분이고. 정도원 의원은 그 뿌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수기 때문에 네. 아주 정서적이고 예, 정두원 의원은 우선 1957년 서울 출생이고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고요. 2000년도에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 당시 이회창 전 총재가 권유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자 캠프에 합류했고 그 이후에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역임했죠. 그리고 2007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비서실 보좌역, 그래서 바로 MB 정권의 실세로 이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득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죠. 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퇴진 요구하다 핵심에서 밀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20대 총선에서 서대문 지역구에서 다시 한번 낙선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사실상 정계 은퇴 후에 요식업 그리고 정치평론가 영역을 넓혀서 이렇게 활동해왔습니다. 고모님 뭐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이 한번. 아니 네. 그 정 의원이 보기보다 상당히 다정한 사람이에요. 네. 그 상당히 성격이 여리고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일찍 갈 줄은 몰랐고 네. 또 아직도 그 나이에 또 할 일이 많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근데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놀라워서 사실 방송을 많이 하셨고. 정치가 차분하게 이렇게 이렇게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번에 한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보수 진보 나눠가지고 또 뭐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텔레비를 키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두원 선배였는데 보수 정치의 혁신을 위해서 앞장서서 들어온 사람이고 너무 상식적이고 솔직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개혁적 보수 정치인이셨어요.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저 세상에서 아주 편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셨을 텐데 이제 기사로는 저 우울증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 사실 방송계에 있는 분들은 좀 그런 얘기를 익히 듣고는 있었는데 정두원 의원 우울증을 알았던 건 사실이고요. 뭐 그거를 숨기지 않고 치료를 제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호전돼서 뭐 아시다시피 그 식당도 하고 방송 해설도 활발히 했었는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쉽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었나 봐요. 네, 굉장히 많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못했고 또 도와줄 기회가 없었던 점이 참 유감스럽긴 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정두원 의원이 이제 정치적으로 상처를 참 많이 입었죠. 그리고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역경이나 낙선이나 이런 것이. 근데 삼선 의원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정두원 의원이 가졌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거는요. 살리는 거예요. 경제도 살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사기도 살리고 무엇보다도 정치라는 곳에 있음으로 해서 그런 의무와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개인적인 정치적인 패배가 아니라 우리 정치인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패배예요. 그런 점에서 더 아쉽고 또 가슴 아픕니다. 사실 돌아가신 다음 날 아침 라디오 방송에 가서 45분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딱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망연자실했는데 보수 정치인으로서 참 훌륭한 분이고 최근에 식당을 개업해서 제가 여러 차례 갔어요. 갔는데 정두원 의원의 성격도 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독특하죠. 네. 그러니까 표현을 굉장히 절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기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식당에 가면은 굉장히 그 어색하게 웃으면서 감사를 표시하는데 그 감사하다는 말도 못해요. 그냥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우리야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니까 좀 위로하고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도 이제 모른 척 했는데 그런데 좀 아는 척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얘기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저는 사실 이제 뭐 탄핵 이후에 정두원 의원님이랑 같이 방송에서 마주칠 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사실 어느 시점 이후로는 만나 뵀을 때 분노나 이런 것이 굉장히 사라지신 상태였어요. 말수 자체가 많이 줄어드셨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시점이 있었어요. 보수 쪽에 이제 전직 의원님도 그렇고 모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보면은 각자 이제 구상하는 새로운 보수나 이런 것들 가지고 모임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곳에 그런 걸 소속되어 있다 또는 같이 만나신 분들 누구인가에 대한 근황이 한동안 안 들렸었거든요. 그 때문에 사실 저는 최근에 진짜 장사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좀 정치 쪽에 완전히 생각을 좀 멀리 하셨던 것이 아닌가. 좀 이 정도가 제가 직접 만나 뵈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청취자들이 사장님 오셨냐고. 사장님은 따로 있고요. 저는 셔터맨이라니까요. 아니 그 얘기는 그러면은 나 정치 안 하고 이제 방송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러고 다니셨지만 사람들이 다 정치를 다시 할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냥 그쪽은 안 하겠다라는 어떤 다짐처럼 보여가지고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정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치에서 제가 쓸 땅이 없거든요. 지금 당도 없고 뭐 계산이 안 나와요. 참 정치인으로서는 좀 드문 행적도 보였었잖아요. 음반도 내고 뭐 탤런트 시험도 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불렀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펼치고자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셨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방송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잘 어떻게 또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 의원이 원래 속이 여린 사람이에요. 우린 오래 일을 같이 해봤는데 그리고 가수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이 풍부하고 아주 정서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다재다능해서. 예, 다재다능했죠.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예술가들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한동안은 뭐 엄청난 환호를 하다가 이 낙선이라든가 인기가 떨어지면은 똑같이 버림받고 그냥 이 정치인은 그런데 연예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그 허망함이라든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 시작이 꿈이 커요. 그리고 이 연예인들보다는 그래도 이 경쟁이 덜한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면 그때 그 환호, 굉장한 열정적인 박수 여기에 이제 중독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낙선이라든가 자기의 절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두원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옛날에 자기는 뭐 떨어지고 나면은 뭐 일산의 캐바레에 가수로 취직하겠다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직업은요 호환이 안 돼요. 정치하다가 다른 거 뭐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정두원 의원만은 그렇게 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죠. 그 정치가 갖고 있는 절망, 정치가 갖고 있는 한계 이거를 그대로 또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기억났던 가장 정치적인 이벤트는 정두원 의원님이 한번 방송에서인가요? 그 본인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주중대사가 제의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NCND라고 표현하셨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뭐 확인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주중대사 후임으로 제안을 받았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NCND. 나는 그런 말을 옛날에 이해를 잘 못했는데 아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 뒤로 뭐 짧은 해프닝이었지만은 그 뒤로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설왕설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났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실시간 댓글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의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양 진영에서 좀 공격받는 분위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원님 상당히 좀 당황하셨을 것 같고 그 뒤에 좀 많이 그 방송을 출연을 안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이제 작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고정 방송 이외에는 출연을 안 하려고 이제 하셨던 정황이 좀 있었더라고요. 사실 이 정 전 의원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뭐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거침없이 쓴소리를 한 분이죠. 이 정권은 과연 과거 정권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적폐청산 외쳤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노무현 2기가 아니라 박근혜 2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또 거기서 오는 이제 피드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두원 의원은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두원 의원이 그동안에 뭐 옥고도 치르고 또 이 대선을 치렀다는 것은 보통 정신력이 있지 않고서는 치르기가 힘들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굉장히 고도의 숙련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중대사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종합해보고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확실히 있었고 그러나 정두원 의원은 어디까지나 그 뿌리는 보수였던 거예요. 지금 뭐 저나 이재호 최고한테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우리한테 무슨 뭘 하겠냐고 이 정부에서 하면 무조건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정두원 의원은 그 뿌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명박 또 박근혜 정권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고 그런 거를 스스로 추스리는데 굉장히 그 점은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방송인으로 변신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을 했었어요. 저한테도 하루에도 한 건씩 섭외가 온다고 이러면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문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다고요. 고문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말씀? 원래 이제 조문을 하려고 했는데 네. 보석 규정이 네네네. 그 외출이 안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문을 못하고 대신 아주 참 더 할 일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참 내가 못 가봐서 진짜 안타깝다. 뭐 그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상당히 안돼 하셨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그럼요. 예. 누구보다도 아마 충격적이었을 것 같다 생각. 그리고 평소에 그랬어요.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정도는 만나야 되겠다 하는데 또 이제 본인께서 이제 그렇게 또 영어의 몸이 되고 그래서 시간을 못 잡았는데 평소에 우리 만나면 정도원 의원 한번 식사 한번 하자고 자리 한번 마련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정도원 의원과는 고모님은 좀 교류가 좀 있으셨나요? 저하고야 뭐 소식을 전하고 그러죠. 그러면 정도원 전 의원이 이제 전 대통령을 만나 뵈러 가려고 하진 않았었나요? 아니 그건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네. 와서 오래 못 뵈서 뭐 장사한다고 하는데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뭐 사람 구실 못 한다고 한 만나 뵈야 되겠다고. 그리고 나도 본 지 오래니까 한번 보자고. 네네네. 그래서 뭐 한번 일간 한번 보기로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재호 장관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저하고는 같은 이제 동병상인의 그런 아픔을 같이 겪었어요. 저축은행 문제로 정도원 의원은 구속됐고 저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데 이명박 정부의 개국공신 정도원 의원.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파동의 앞장선 후부터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또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돼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2년여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회생한 정 의원은 법정을 나서며 의미심장한 소회를 남겼습니다. 제가 비록 법으로는 무죄입니다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10달 동안 복역한 뒤에야 혐의를 벗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자성의 뜻을 전한 겁니다. 그게 이제 둘이 나중에 나와서 다 무죄가 돼가지고 둘이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는 MB한테 찍혀가지고 산물로 자기는 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희생자다 하면서 그런 울분을 많이 토로했어요. 우리 때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알았어요. 이 정부 내내 저는 불행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누렸죠. 근데 저는 이 정부 내내 다 불행했고요. 이 마지막 액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혹평은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속이야 이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명박 대통령에 있어서 이 정도원 의원은 지지를 했던 제1호 의원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자신이 애정을 갖고 아주 사랑을 했었는데 그 애정이 이렇게 보답받지 못하고 그 받아들이지 못한 거에 대한 굉장한 상처가 깊지 않았나.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다 사랑을 또 되돌려 받습니까?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제가 박지원 의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을 받는 것보다 버림받을 때를 잘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도 버림 많이 받아봤어요. 그렇죠. 네. 잘 알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본인은 오랫동안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지 않는가. 물론 그 우울증이라는 병세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겨냈어야죠. 근데. 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서로가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희망이라는 이름 앞에 강한 사랑으로 꽃 피우리
경제 보복 일으킨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조국적인 책임은 거기에요. 국민들도 답답한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지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이번이 될 겁니다. 생산적인 결론은 없을 거다. 그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매맞을 각오로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수출 규제로 경제 보복에 나선 것에 이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을 실무회의에서 시사했습니다. 日本企業に実害が及ぶようなことがあれば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 고노 회상은 징용과 위안부 문제로 신뢰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일본의 수출 규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아베입니다. 자, 앞으로의 사태 어떻게들 예상하시나요? 이게 꽤 좀 오래 갈 것 같으세요? 먼저. 네. 일단 오래 갈 겁니다. 네. 참여연 선거에서 이제 압승을 아베가 거두는 건 확실하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본 역시 자신들이 징용 문제부터 비롯됐지만은 한국에 대한 그동안의 아주 미묘한 감정들 그거를 다 털어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경제가 거의 엄청난 아주 악영향,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겁니다. 장기화될 경우에. 근데 지금으로서는 장기화 플랜으로 일본도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정부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은 강공들을 서로 하고 있지만은 네. 그렇게 장기화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 한국은 한국대로 국익을 생각하고 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 첨예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못하면은 미국 경제도 중국 경제도 타격이고 일본 경제 역시 타격이에요. 누가 혼자 이 물건을 생산할 수는 없어요. 여러 나라에서 협동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저도 의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면요. 일본의 경우는요. 차분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내놓을 카드가 너무 많아요. 한 200장쯤, 300장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선국 배제를 하니까 이틀 동안 침묵했어요. 일본의 진위를 모르고 일본이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다. 아니 그런 정부가 어떻게 지금 이걸 해결을 하겠습니까? 저도 거기다가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뭐 카드가 있어야지 장기전은 서로 가죠. 그거를 마무리를 하죠. 국가안보실 2차장이 네. 미국을 갔지만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미 일본이 다 훑었더라. 네. 이게 보도되잖아요. 네. 그것은 우리 정부도 인정했듯이 8개월 전부터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알면서도 설마 당신들이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정부의 무대응, 무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대국은 물론 EU 등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본도 국제적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 정부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일본을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어느 시점에 알았을까라는 거거든요. 저는 G20 가기 전만 해도 우리 언론 분위기도 그렇고 여당 내 분위기도 그렇고 오히려 우리가 안 만나는 것이고 그래도 된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사실은 6월 19일 날 이미 정부가 징용 배상에 대해 가지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중에 이득을 본 기업들이 배상을 하는 것을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이미 일본은 모든 계획을 세워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인지 자체가 굉장히 뭐 늦었는지 아니면 판단을 잘못했는지 이 부분은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는 아직까지도 뭐 이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 특히 국내 정치에 있어가지고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자꾸 죽창으로 찌르자 그러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한 말 동학농민운동을 기리는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래 부르고 뭐 배박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야. 아니 지금 일단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 참모들의 적극적인 SNS 활동이 실무 부처들의 힘을 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 대응이 과연 여당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야당이 하는 일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야당 시절 못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본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대응을 하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맞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특히 정부 당국자들이 대응하는 게 나는 아주 감정적이고 어설프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못 준다는 거예요. 무슨 뭐 최재성 의원이 무슨 뭐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거나. 여당에서도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의병을 일으키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경제 침략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쌍방향이 아니잖아요. 전쟁은 총을 쏘고 또 총알을 맞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일방적으로. 그래서 의병을 일으켜야 될 일이라는 절실함, 심각성 이런 것을 표현한 거. 또 김현종 씨가 무슨 국채 보상 운동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제야에서 양심적인 민간인들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지 국가 대 국가 협상을 해야 할 정부의 관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 감정을 긁어낼 그럴 계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고모님이 이제 현재 만약에 내각에 계신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협상해야죠. 제일 먼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제일 먼저 외교부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일본에 가동할 수 있는 한국의 책임자를 일본에 보내야지. 일본이 안 만나주려고 하잖아요. 안 만나는 게 어디 있어요. 총리를 보내든 외교부 장관을 보내든 안 만나는 게 어디 있어요. 국가 간에 가는데요. 우리 가겠다. 만나자. 이렇게 하고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 오늘 굉장히 편파적 손님들을 모시고 혼자 앉혀놓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예요. 왜 우리 정부만 얘기하냐고요. 지금 우리 일본에 아베 수상을 필두로 해서 관료나 정치권이나 언론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공격을 하지만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공격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두 나라가 잘 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하자.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다고 그래서 일본의 아베를 두둔하거나 일본을 두둔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 아베 정권이 진짜 못됐죠. 그렇지만 이러한 얘기를 일본의 언론이나 일본 국민들은 봐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정부가 또 이 대책이 미흡한 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미국에 대한 대책이요.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어떤 면에서 공동 보조를 맞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세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방어 전략을 이 한국이라는 이 동북아에서 서남아로 인도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시각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거. 이걸 문재인 정부 알아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급하면 미국에 매달리면 될 줄 알지만 이번에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어떤 밀담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본이 우리와 일으키는 경제 전쟁 속에는 미국도 일정한 이해를 같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응이 더 어렵다. 이걸 이 정부가 알아야 된다고. 그것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견제하는데 우리는 중국을 견제할 힘이 없고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수십 년간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오면은 반드시 우리 한국에 옵니다. 그렇지만은 꼭 일본에서는 2박 3일 하고 우리 한국에는 오후나 저녁 늦게 와서 1박 하고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국력의 차이인데 네. 우리 한국 국민을 세계 사람들이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일본을 깔보는 나라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본을 제일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요, 저희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에요. 세계를 향한 재침의 독을 내뿜는 건국주의 독사 아베와 일본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외로운 섬나라 정치 난쟁이들의 북남 화해와 평화 흐름을 한사코 막아보려고 지랄 발광하고 있다.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아직 정신을 덜 차리고 못되게 나오는 일본 놈들에게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정치를 논하기에 앞서 역사부터 바로 알고 우리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의 볼륨이 예전에는 뭐 30분의 1이다, 뭐 30년을 지나도 일본을 못 쫓아간다 하지만은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27년째 말하자면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인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가 이 달라진 위상, 전 세계의 이 변화, 또 중국의 부상, 이 모든 걸 생각해서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 아베가요, 징용 문제 때문에 계속 만나자. 그다음에 뭐 국장급, 그다음에 뭐 외교장관급 협의하자. 다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알리바이를 차곡차곡 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베는요, 그 점을 전 세계에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늦게 아베가 저런 식으로 우선국 배제라는 카드를 던지니까 어머뜨거라 해가지고 국장급 만나자고 했는데 일본에서 과장급을 하자니까 과장급이라도 보낸 거 아닙니까? 이런 정부를 우리 국민이 왜 금모으기를 하고 우리 국민이 왜 국채보상운동을 하고 우리가 왜 세금 냅니까? 안보, 외교, 경제 이거 지켜달라고 하는데 왜 이재용 선수가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동분서주해야 됩니까? 이게 국가가 할 일인 겁니다. 어떻게 됐든 그러한 미국의 언론이나 이런 세계적 언론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좋아질 것이라고 거듭 보면서요. 사실 G1 국가인 미국이 G2 국가 중국에게 경제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G3 국가인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다 똑같은 보복을 하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 따라하게 한다. 일본은 미국이 아니고 아베는 트럼프가 아니에요. 트럼프도 지금 현재 한일 양국 간에 첨예한데 미국 정부가 덥석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됐든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에요. 이 정부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대책 세우고 북한 대책 세우고 일본 대책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정부요. 이명박 정부에는 폭도를 그렇게 악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정부예요. 그래도 우리는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맨 처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을 때 산자부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대응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결국은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 뭐 이러면서 이건 경제 보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 제한 조치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일본에 세 번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경제 보복 특위도 그것도 이름이 가당치 않아 갖고 경제 침략 특위로 바꿨어요. 자,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이사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고요. 결국은 타협하고 결국은 이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서로가 이익을 얻는 정말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인 동시에 끊임없이 상대에 대해서 러브레터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맨날 절연장을 보내가지고 과연 저는 아베보다도 우리 정부가 이거를 뭐 한간에서는 음모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총선을 한일전으로 치르려고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기전으로 끌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좀 궁금한 게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하신 더 큰 피해 가게 하겠다는 발언 자체를 연상하기에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정도의 수준의 발언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건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일본과 협상을 여러 차례 성공시킨 전력이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 김대중 대통령이셨다면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발언 같은 걸 하셨겠습니까? 만약 DJ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1965년 한일회담 반대 때 김대중은 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경제 부흥이 왔단 말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복은 있지만은 측근복은 없다 하는 게 제2의 JP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정부와 측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달라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강공을 해주는 것은 오히려 협상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밑 대화도 하고 또 일본은 원로 정치이기 때문에 원로 정치인들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물꼬를 터가고 일을 해결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지 싸우는 대통령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청와대에서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이 정부에서 그래도 네. 이낙연 총리가 가장 적임자인 것 같아요. 뭐 일본 특파원 하면서도 그랬지만은 한일 의원연맹 뭐 간사장도 하고 꾸준하게 대일 관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한번 가서 여러 대화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이낙연 총리가 투톱으로 함께 나서는 외교 시스템을 주장했습니다.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이런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기 바랍니다. 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총리를 엄호하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대일 외교의 해결사 역할까지 맡기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특히 의원 내각제 국가들은 총리가 정상 외교에 나선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 총리와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이낙연 총리는 특사를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모종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할 때 양정규, 김종화 전 민정당 의원들 활용해서 일본에 설명하게 했단 말이에요. 보수군 진보군 다 격정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좀 원로들을 만나서 일본을 좀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 조성이 지금은 필요한지. 그래서 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가서 아베 수상 형님의 장인을 만나고 왔다. 그 장인 그분이 경제계의 거물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과도 막역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서 그러한 일본 체계 원로들의 입김이 아베 수상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밟아가자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게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아베가 상당히 아주 작심하고 지금 달려든다는 거. 이번 기회에 한국을 아주 물먹여야 되겠다. 더 이상 못 나서게 하겠다. 작심하고 달려든 게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일본과
대화를 일본은 고비 때마다 물밑 협상으로 실력자들이 물밑 협상으로 일을 끌어낸 거예요. 65년 한일 회담 때도 몇 가지 고비가 있을 때 JP하고 오일하고 둘이 만나갖고 오일하 JP 메모로 이렇게 일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비가 있을 때마다 실력자들 간의 물밑에서 타결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본이 그 외교적 타결의 방법이라고. 네. 그게 지금 우리는 없는 거예요. 전무한 거예요. 나는 이번 사건이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나지 않는다. 상당한 기간 이거는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두 개로 나누어 봐야 된다고요. 정부 측 대응은 협상과 타협을 여기에다 치중을 하고 민간인 레벨에서 무슨 불매운동도 하고 뭐 반일 감정도 일으키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냥 정부가 나서갖고 차측 포측을 다 해갖고는 이건 안 된다 나 이래 보는. 그러면 일본을 지금 만나야 된다.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낙연 총리 말씀하셨는데 그럼 만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내밀 수 있는 협상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그걸 뭐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국가 간 협상 카드가 지금 일본에서 2+1 이걸 우리가 거부했잖아요. 또 1+1은 일본이 또 거부했잖아요. 이런 거는 공개적으로 해갖고 거부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공개하지 않고 일본과 우리가 절실하게 이해관계 같은 걸 갖고 가야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결점도 있게 마련이요. 설사 자기 코드 사람이 아니라도 국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국적인 인사도 찾아보고 자기 당 이외 인사도 찾아보고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의 협상에 이 정도 인물을 내보내서 밀실조사 내보내면 되겠다. 시야를 넓혀라. 북한이 얼마나 공산주의 국가로서 권위주의 국가로서 체면을 살피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하노이 협상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체면이고 뭐고 협상팀 싹 깔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대일 외교에 있어가지고 외교 축들을 빨리 교체하는 게 중요하죠. 여당에서도 군기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당장 아베 총리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그 야당의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용어로 여권에서 개발한 게 나베입니다. 나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반민특위 활동이 결국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발언, 이런 망언이 계속되기 있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의 이름이 나베 경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야권을 공격하는 무기로 자기 이름이 사용되는 정도의 적개심을 인식했다고 한다면은 그거에서부터 아베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떤 느낌이 있을 것이고 토착 외구란 단어, 외구라는 단어까지 사용되는 걸 보면은 일본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정치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꾸 대통령을 경도시켜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을 인사 조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이게 오래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레벨에서 이건 못 끝납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이낙연 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지금 우리나라 총리가 권한을 뭘 갖고 있어요? 이건 누가 풀어야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계산기를 두드려서 무엇이 국익인가? 무엇이 우리 국민에게 편하고 무엇이 이 나라의 국익인가? 그걸 해야 되는 것도 대통령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됩니다. 물론 특사가 가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시기를 지났어요. 최종적인 것은 결국 문재인, 아베 두 정상이 만나서 타결해야죠. 그러기 전까지는 그러한 의견들을 접근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고 정상들이 만나야지 처음부터 하면은 안 되죠. 형님 결론은 그런데 문 아베 회담을 통해서 매듭을 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형님 말씀대로 특사가 가든 밀사가 가든 일본의 실력자와 물밑에서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걸 문 아베 회담에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중재위 구성 요청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韓国政府が国際法違反の状態をこれ以上
野放しにしないように直ちに是正の措置を取られることを強く求めたいと思います。 남 대사가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 관계의 근간을 해친다며 발언을 이어가자 고노 외무상은 말을 끊고 한국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례하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일본 기업이 실제 피해를 볼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추가 보복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는 고노 외무 대신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면서 면담 후 일본 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여론조사는 한국 경제 제재가 잘하고 있다가 71%예요. 모든 국내 이슈는 다 이걸로 묶어가는 거예요. 선거 전략으로 볼 때는 아베는 대성공을 하고 이제 압승을 해서 국방 대국이 되겠다 하는 건데 맞아요. 그건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그렇게 돼가지고 좀 중국을 견제해라. 이게 딱 맞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러한 힘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알리바이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가라는 얘기 아니죠. 참의원 선거 끝나고 그다음에 일본의 새로운 국방이 시작되고 굉장히 좋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좋은 하여튼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걸 다 내팽개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면 이거 편집하지 마소. 편집하지 마소. 편집하지 마소.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정말로 지워야 될 게 뭐냐. 배 12척, 뭐 국채보상운동, 죽창.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지워야 돼. 그게 이렇게 남아있는 한은 이게 풀리질 않아요. 그냥 대통령의 머릿속에 그걸 지우고 어떻게든지 일본과 협상을 통해서 이걸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대통령은 하라고. 대통령은. 사법부 판결은 존중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존중하되 그 판결을 놓고 우리나라 사법부에 이렇게 판단했다. 이건 우리 정부로서 어쩔 수 없는 이야기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당신네들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나고 8개월도 안에 가만 앉아갖고 이따가 지금 얻어맞고 난 다음에 난리 치니까 지금 문제가 커진 거다. 지금 일본의 한 언론에서는 과거 한국에서 일어난 일본 불매운동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일본 기업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운동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근본적으로 불매운동 같은 것은 물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정부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한 것은 해결의 길이 아니다.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자발적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뭐 정부가 달려들어서 할 것도 아니고 나는 그게 일본은 지금 이 단계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한다고 그래서 일본이 태도를 바꾸거나 대한 전략을 바꾸거나 하지 않는다. 일본에 별 영향을 못 준다. 그러나 시민의 양심상 불매운동을 하는 건 하는 거고 거기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뭐 제품 하나에 완벽한 일본만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앱이 나왔는데 이게 어느 상호를 대면 이게 진짜 일본 상품이냐 아니냐 그거를 해주는 앱이 남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식이라는 게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단식은 그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최약자가 하는 게 단식이에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세일즈 비즈니스 쪽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단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옛날에 불매운동을 일본 상품을 했을 때는요. 일본 상품에 굉장히 어떤 가치도 있었고 또 일본 제품에 대한 뭐 싫어하면서도 일제 연필 좋아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연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거 너무 좋아졌고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민간단체나 이쪽에서 마트에서 뭐 일본 맥주 치우고 또 뭐 일본 여행 안 하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방식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도외시하고 국민들만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답니까? 이걸로 해결될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서 일본에 타격을 줄 수도 없고 그건 그냥 양심적 시민들이 하는 거고 문제는 일본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거 이걸 무슨 뭐 별거 아니다 뭐 일본 돈 빠져나가면 딴 나라에서 뭐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국내에 풀린 일본계 은행의 자금은 18조 원 정도. 전체 외국계 은행 총 국내 여신 규모의 27.1%로 중국계 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자금 회수에 들어가 최근 반년 새 2조 7천억여 원이 줄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된 일본계 자금도 12조 원이 넘습니다. 일본의 보복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자금 회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일본의 보복 조치가 금융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어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본이 빠져나가면 그것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때지. 정부가 무슨 시민농 차원에서 뭐 불매운동 이거 신경 쓸 것도 아니고 일본은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복을 하잖아요. 뭐 처음에 세소적 규제, 그다음 한국의 대응을 보고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 그다음은 뭐 하겠다. 일본은 대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렇게 나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일본이 이렇게 나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하겠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 TV가 일본 국민들의 질서 정연한 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예를 들면은 신호등에 탁 걸리면은 인도에서 딱 기다리지 차도에 한 발도 내놓지 않아요. 파란불로 탁 바뀌면 일제히 걸어가는. 뉴욕 같은 데서는 빨간불에 지나가지 않으면 촌놈이거든요. 네, 그럼 왜 관광객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탁 하는데 이게 가식의 질서다. 지금도 금융실명제를 안 하고 있어요. 돈은 어두운 곳으로 물밑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이다. 그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도 뒤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큰 틀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한국 정부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미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확실히 끌어들여야 되는데 못 끌어들이고 있는 거지. 그건 확실하게 끌어들일 수는 없어요. 네. 미국이 일본도 중요하고 한국도 중요하니까. 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좀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드 같은 건 없을까요? 우리가 없죠. 우리가 미국을 꼼짝 못하게 할 카드는 없는데 네. 미국이 우리를 꼼짝 못할 카드는 많지. 아니. 그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미국이 중국 저 대국을 깜짝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네. 이걸 현실을 인정하고 가야지. 예.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이 성사됐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이 요청했던 추가 회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돌파구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엔 공감했지만 해법은 달랐습니다.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역시 추가 경정 예산을 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황교안 손학규 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과 추경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적폐 수사와 불통 인사 등 정부 여당이 말로만 협치를 얘기한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하나의 요식 행위로 취급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수회담 정례화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것이 지금 야당, 특히 제1야당 대표 아니면 또 저희 손학규 대표에게 중요한 역할이
대통령께서 아까 번복해야 될 입장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소 이제 수정해야 될 입장들이 있을 때 그걸 선제적으로 야당 측에 제안한 형식으로 하면은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실무 외교 관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 지난 정권에서 뭐 위안부 협상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고 이런 것보다 총력 대응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관료들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자유한국당에도 보면은 대사를 지내시는 훌륭한 상임 고문이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사단에 야당 측 인사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갑시다라든지 이런 제안을 야당이 먼저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그걸 대통령께서 어쨌든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본인이 번복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외교에 있어가지고 원래 외교는 여당과 정부의 그 완전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거기서 야당도 역할이 있다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는 게 이번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하태경 의원이 뭐 개인 플레이긴 했지만은 뭐 일본의 그런 불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당성이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장관이 말씀대로 풀어야 되는 것이 참 첩첩산중이긴 하지만은 그 초석은 그렇게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일단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늘 승자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손을 먼저 내미는데 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었을까 참 유감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박근혜 그 대표 시절에요. 1대1로 만났어요. 왜 못 만나냐고요. 특히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뭐 오자 회담이건 뭐 1대1의 그 여야 또는 청와대에서의 그 회담이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선물을 줘야 됩니다. 즉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정에 있어서. 이제까지 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무엇을 선물로 줄 것인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양보를 할 것인가 고집을 어떻게 꺾어야 되는가 그런 하나의 손을 내미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황교안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고 문 대통령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는 창가에서 잠시 둘이서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양측 모두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황교안 대통령 어떻게 됐든 황교안 대표가 잘한 건 말이죠. 사실 한일 문제를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당 대표회담을 하자. 한 것은 아주 잘했어요. 나라가 위기 때 여야 대표들이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럼요. 좋은 건데 생산적인 결론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이 5당 대표회담을 해갖고 뭐 풀 게 있나요? 그 뭐가 풀 게 있겠습니까? 그냥 판이 이러니까 5당 대표회담만 해보는 거지. 나는 거기서 아무 뭐 생산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일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공동 대체를 해서 잘 하자.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모든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경제 문제도 안보 문제도. 그러면 대통령도 잘 듣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산적인 결과가 있든 없든 나라가 어려울 때 여야 대표가 자주 만나는 건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야당은 외교부에서 일본 여론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사태를 키웠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강경화 장관이 이번 개각 인사에 포함될까요? 대통령은 3도 수군 통제사가 아닙니다. 12척의 배를 끌고 울들목의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누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무능한 선조와 그 당시 조정입니다.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외교 라인은 어디 가서 무엇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잘못된 조정, 외교 라인 교체를 빨리 해주실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야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뭐 바꿔라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야당도 한심하다고 봐요. 지금은 판이 이 정도 되면
대일 그 외교판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도 지금 많잖아요. 목선부터 시작해갖고 병장 뭐 자수시키고 아주 군대도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한일 관계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고 이러니까 이 정도면 야당이 뭘 주장해야 되느냐. 내각 총사퇴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야당할 때나 저 형님네들이 야당할 때 전국이 꼬이면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각 총사퇴해라. 내각을 총사퇴해서 분위기를 다시 바꿔갖고 일본하고 자 우리 내각이 좀 바뀌었다. 사람 바뀌었으니까 다시 논해보자. 뭐 이런 카드라도 써야 되고 자기 호도 아닌 사람, 자기 캠프 아닌 사람도 좀 쓰고 범거국 내각을 다시 구성해갖고 총체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라. 지금 전쟁 중에 장수를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내각들이 아마 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간의 썸띵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 전까지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외교안보 팀이 다 물러가라 했는데 지금은 대일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국면 전환 차원에서 내각을 전부 바꿔주는 것이 순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강경화 카드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갖고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강경화에 대해서 유임시키는 거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이 한국 사회의 주류 세력을 뒤집어 엎고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안에서도 뭐 친미파라는 이름 아래에 그 지일파 외교관들 또 자펜스쿨 다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경화 장관은 내상 외상을 너무 많이 입었어요. 이럴 때 축구 경기에서도요. 이 부상 정도가 심각하면요. 휩쓸 불고 선수 교체합니다. 선수 교체. 그러니까 이리 보세요. 선수가 11명 뛰잖아요. 그저 한두 명 계속 헛발질만 한 거야. 그럼 감독이 어떻게 하겠어요? 헛발질하는 선수 교체해야죠. 당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이 뭐 이제 했던 말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 외교부 직원들이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업무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굳이 말하자면은 영어보다 더 심각한 거는 강경화 장관의 전문성 부족이다. 예전에 국회에서 답변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전술핵과 전략핵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짧고 간명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당장의 그런 어떤 전시 상황에서 사용하는 그런 무기고요. 전략핵이라고 하면은 좀 더 장기적인 그런 전략핵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대규모 살상이 가능한 핵무기. 전술핵은 포탄이나 핵가방 같은 소형 핵무기입니다. 어제 있었던 그 B-1B 비행에 있어서도 저희 군 F-35랑 같이 했습니다. F-35 아직 도입도 안 됐습니다. 그런 전문성 부족이 노출된 것에 대해 가지고 이미 해임 사유는 넘치고 넘칩니다 지금. 이 강경화 장관 혼자만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일단 좀 각국 대사관의 공석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국정 기조에서 강경화 장관이 할 수 있었던 그 역할이나 폭이 좀 좁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데 네네.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자리를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일본은요 원래 세계적으로 볼 때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인류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국가 홍보비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예요. 일본 대사관에서 하는 파티면요 뭐든지 다 갑니다. 이렇게 잘 먹이고 이렇게 파티를 하는 것도 외교의 하나의 아주 굉장히 세련된 이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은요 친일파들에게 돈을 주고 연구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외교에 유리한 수많은 논문과 수많은 의견을 방송이나 이런 데서 신나게 떠들게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일본에 이제까지 있었던 거물급의 대사들을 다 친일파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거예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물론 강경화 장관이 저 힘든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어디 가든지 안녕하세요. 요새는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거밖에 못하느냐.
경제 측면에서 돈 잘 쓰는 사람이랑 돈 잘 버는 사람 다른 것처럼 강경화 장관은 4강 외교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요. 그렇다면 경험이라는 건 유엔에서 이제 했던 경험들인데 각 국가별로 한 표씩 가지고 세계 평화에 대한 선문답을 하는 곳이 유엔이거든요. 거기서 있던 관성으로 가서 지금 일본하고 문제 터져도 나는 꼭 아프리카를 가야겠어. 아프리카 같은 곳이 유엔에서 가장 가대 대표된 곳이에요. 보면은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일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은 맞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이제 2차 보복,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이것을 뭐 막을 수 있는 보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시나리오별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취한 조치부터 철회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 입장을 강하게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 a close friend and an ally to both, will do what it can to support their efforts to resolve. 대북 경계 실패에 이어 해군 2함대 거동 수상자 은폐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선 정경두 국방장관의 거취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명예를 이제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형적으로 정치 공세입니다. 근데 이 국방장관 해임 건의는요 완전히 후진국형 정치 공세예요. 정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임면권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 건의안 처리 없이는 19일로 예정된 추경안 처리도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추경안 포기도 불사하면서 당초 합의된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황당한 말바꾸기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민주당은 국방장관 해임 건의는 정쟁이라는 말로 거부합니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고 봅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개각 때 정경두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국방장관이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면 국정 동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 본회의 합의를 안 해주죠. 72시간 넘어서 무효화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진 사퇴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좋지 해임 건의안으로 되지도 않고 그런다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임 건의안은 뭐 정치 공세로 낼 수밖에 없고 또 야당이 또 뭐 판이 이래 되면 해임 건의안 내야죠 뭐. 국방부 조사본부가 음료수를 사러 근무지를 이탈한 경계병을 진범으로 확인한 건 현장 도착 15시간 만이었습니다. 반면 해군 2함대 사령부는 지난 4일 사건 발생 이후 언론에 공개된 12일까지 일주일 넘게 진상을 감추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허위 자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합참과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허위 자수를 권유한 장교의 직위도 유지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려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입니다. 초소 위치를 잘 알고 있는 부대 내부 병사가 음료수를 사러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초병에게 노출되는 동선을 선택했다는 점도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선 이번엔 진범이 맞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은폐 시도로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된 국방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축으로는 군 기강의 문란을 2가지 이유로 하는 것, 그리고 정경두 장관의 기타 이 안보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 내용을 근거로 한 추가 의혹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외교부 장관도 이 판이 해임 건의안 안 내는 야당이 오히려 이상한 거고,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본인이 내 능력이 진짜 목선 내려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이 함대 거동 수상자가 옆에 초소배라며 초소병 하나를 못 찾아갖고 거짓말로 병장들을 허위 자수시키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경도 그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어요. 청와대에 이번에 정경도는 확실하게 교체하고 빨리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그 집권 여당이고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이 정경도 이 국방장관이 그동안에 국회에서 뭐 김일성이 뭐 쳐들어온 게 남침이냐 뭐 북침이냐 이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하는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 일당이 벌인 전쟁 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6.25가. 뭐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6.25가 우리 민족에 대한 전쟁 범죄냐 아니냐에 대한 인식이 됩니다. 예, 뭐 북한이 남침을 김일성과 서운 논란이 일었던 6.25 당시 북검열상과 노동상으로 김일성을 도운 김원봉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원봉 전쟁 범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김원봉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적극 동조한 것으로 국방부는 북한 어선 문제가 주로 다뤄지다 갑자기 6.25 관련 질문이 나와 정 장관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변이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6.25 전쟁 책임을 묻는 질문이 잠시 생각해야 할 문제일까요? 정 장관의 대북 인식은 거듭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북한의 서해 도발에 대해 불미스러웠던 남북 간의 충돌들 지금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까? 이게 국방장관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집권 여당이나 또 문재인 정권이나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단수 높은 정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경도를 보호하고 감쌀 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때 참 특이했던 게 정경도 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뭐 바른미래당이 계속 지적했던 게 이분은 문재인 정권의 코드 인사가 확실하다라고 했던 것이 2015년에 사드 논란 현장이 있었을 때 문재인 그 당시 의원과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있었는데 사드에 대해 가지고 효용성이 있냐는 취지로 질문했더니만은 없다는 취지로 아직까지 확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박근혜 정부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면으로는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가 물어보니까 그때 뭐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취지에 답해가지고 그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그분이 아주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정치군이라는 평가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군에서는 미사일이 날아가도 이것이 미사일인지 불상발사체인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니까 국민들은 안보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잠수정 문제도 터졌지만은 보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는 답변일까? 저는 정경도 국방장관 하에서의 군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도 국무위원 해임 건의한 사례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80차례에 제출이 됐는데 6번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제가 야당 원내대표 할 때 형님 잘 알지만은 임동원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가 냈어요. 내가 야당 원내대표 할 때 그 통과시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의석수가 좀 많았는데 자민련도 동조했죠. 예, 그때는 자민련이 동조해주고 진짜 총력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의원까지 다 실어다가 내가 투표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통과시킨 예가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다 합해야 과반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석수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하고 자민당을 합하면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 판에 여당이나 평화당이나 이런 데서 아이고 뭐 해임 건의안까지 하겠냐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 때 저 해임 건의안을 낸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부르더니 자네는 오늘부터 의원수첩을 가지고 여야 가릴 것 없이 300명 국회의원들한테 3일간이에요. 5번씩 전화를 해라.
그 제가 전화를 했어요. 5번씩이요? 5번씩.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도 이제 막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기자들한테 뭐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하더니 이것 때문에 전화 왔더라. 네. 제가 그랬죠. 당신은 선거 때 표줄 사람한테만 인사하냐? 누구든지 유권자한테는 인사하니까 내가 전화한 거다. 네. 그런데 또 그렇게 5번 전화를 하면요. 네. 여당 의원들도 알았다. 동료 국회의원이니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결됐어요. 그때 이제 김종필 총리가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이제 전화 보고를 받고 있는데 총리께서 딱 오셔. 총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박 장관 건강하게 사세요. 미운 사람 보고 죽으면 원수 갚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생각나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은 국회에서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니 왜 두 분은 반대 진영에 계셨던 거예요? 보니까 지금 비슷한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것 아니 같아요. 야당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야당도 10년 해봤고 여당도 10년 해봐서 네. 바꿔가면서 우리도 다 해봤어요. 형님 여당 할 때 난 야당하고 내 여당 할 때 저 형님 야당하고 해서 바꿔서 다 해봤으니까. 나한테 혼났지. 나한테 혼났지. 그러니까 혼났지. 오늘 맞네요. 장관 할 때 나한테 와서 90도로 그 유명한 절을 해. 지금 편집 찾아보면 있어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내가 저 형님인데 본회의장에서 90도 인사하는 게 카메라 찍혀갖고 뭐 일마에서 맨날 박지원인데 90도 인사하는 야당 원내대표. 아니 그렇게 정치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강경호 장관 그런데 이 지금 우린 여기서 문책론 이야기하지만은 여권에서는 서초갑에 출마시키려 한대잖아요. 그게 참 제가 봤을 때는 현실 인식이 떨어지는 것이다. 나오는 게 좋지만 떨어지겠지. 아 오늘 강한 발언이 진짜 많이 나오네. 아니, 강적들이잖아. 네. 아주 그냥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과 함께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조국 차기 법무부 장관설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임명이라는 직구를 던질까요? 지난 2011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를 출간한 기념으로 열린 토크 콘서트.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문 대통령은 사회를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를 지목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농담이 아니고요.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직은 검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이 대통령 임기 내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입각설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검증 실패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분 아닙니까? 중요한 부처의 장관 후보로 거명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제가 맨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네. 100% 장관 옵니다. 그리고 저는 지지를 합니다. 제가 또 청문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왜 그러냐 하니까는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공약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청문회 때 공수처는 신설하자. 그 말은 절대 똑부러지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국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해요. 또 이 정권의 실세고 그런 신념이 있고 국회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국회를 직접 상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혁의 적임자로 저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거는 형님 견해하고 반대인데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형님 견해하고 반대인데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보여준 게 있잖아요. 나설 때 안 나설 때 다 나서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산업자원부인가 뭐 통상부인가 그 보도 자료를 해당 부처가 올리기도 전에 자기 홈페이지에 먼저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가 올라온 건 오후 5시 13분.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는 내용의 이 자료를 산업부가 배포한 건 그로부터 15분쯤 뒤인 5시 반경이었습니다. 공식 발표 전에 민정수석 개인 SNS에 중요 자료가 노출된 겁니다. 조 수석은 즉시 공개가 결정됐다는 보고를 받고 올린 것이라며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글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엉뚱하게도 사과는 산업부가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시차가 좀 안 맞았었던 그런 저희 불찰이 있었고 해서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며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을 청와대의 국정을 총괄하는 왕수석이라고 인식하는 오만함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국무위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뭐 저나 형님이나 다 국무위원 해봤지만은 국무위원이라는 거는 자기 부서가 있잖아요. 자기 임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영역 아닌 것을 청와대 수석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 국무위원은 있으나 마나요. 그야말로 이게 왕중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국 수석이 하는 행태로 봐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 내각의 다른 장관들, 다른 국무위원들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다 나서서 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점점 조국 수석만 의존하게 되고 조국 수석은 자기 위에는 대통령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 이 장관의 견해이고 나는 개혁의 방점을 찍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글쎄요. 민정수석은 사실 국회에서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장관은 상임위 열릴 때마다 오거든요. 와서 여야로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으면은 그런 건 있는데 형님도 청와대 있어봤지만은 청와대 수석이라는 게 그렇게 나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비서는 본래 입이 없어야 돼요. 내가 얘기한 거. 그건 뭐. 근데 저는 조국 수석이 지금 능력은 차치하고 저는 우선 법무부라는 조직은 민정수석실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큰 조직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조국 수석이 뭐 몇십 명 남짓한 민정수석 조직을 관리하는 데 성공적이었느냐 했을 때 우리 이제는 조금 잊었지만은 김태우 수사관 문제 같은 것들. 그럼 조국 수석이 그 안에서 조직 관리했었느냐? 그것도 실패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이고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법무부라는 조직을 관장할 능력이 있느냐? 이건 뭐 중대 관리하는데 실패한 중대장한테 사단을 맡기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래서 조국 수석은 제가 볼 때는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봐서 안 되겠어요. 뭐 녹두꽃 보고 죽창가를 올리질 않냐. 그것도 본방사수해 갖고 최종회의인 것까지 또 알아요. 네? 거기다가 아니 텔레비전 보고 나서 그거 맨날 SNS 하고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민정수석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고 최고로 바쁘고 최고로 한치 1분 1초도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자리인데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우리도 다 국무위원 해봤지만은 내각에서 보면 특정인이 뭐 똑똑하고 뭐 계획의 의지가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각이라는 게 한두 사람이 오지랖 넓은 사람이 나오면 그 내각은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질 않았는 거예요. 저는 오지랖 넓었어요. 안 넓었지. 저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게 사실 자기 편이니까. 그리고 조국 수석이 축창이라는 게 조국 수석이 간과한 게 축창을 들고 나왔는데 일본군 소총 가져오는 바람에 축창이 다 싸그리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축창 갖고 싸울 때 해피엔딩이 아닌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그 소총 들고 나오는구나.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그냥 그런 정신을 배우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제가 만약 임명되면은 청문회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세요. 네. 강석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코쇼 강석들 저희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불렀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그대의 힘든 기억들 모두 버리고. 지금 우리 정치는 좌우 진영 간에 또 계파 간에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지나간 동안 열심히 뛰었죠. 황금보다 더 소중한 지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저녁 최고로 멋진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두원에게